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은 핫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게릴라로 이야기하는 오감스의 부동산 위클리 시간입니다. 요새 참 시국이 어지러워서 혼돈 속에 있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현재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이 부동산 이슈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듯한데, 얼마 전에 이 부동산 기사를 쭉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 이 부동산 뉴스에서 큰 화두에 올랐던 게 이 전세 무제한 연장 법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는 전세를 들어갈 때 이 2년 계약을 하고 기간이 지났을 때 임차인이 원하면은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과거에 나왔던 임대차 2법입니다. 처음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에도 워낙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것을 한 번 연장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연장을 시키겠다라는 것인데, 당연히 워낙 논란이 많았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발의된 법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철회되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걸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온 김에 이 임대차 2법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앞으로 한동안은 이러한 기조로 흘러갈 것 같은데, 앞으로 변화할 부동산 시장과 우리가 가져야 할 대응 방안? 대응 방안이라고 하기엔 거창하고, 앞으로의 투자자의 시사점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철회됐지만 이 법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이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 임대료를 고시한다고 되어 있죠. 이 법안을 더 찾아보면은 이 적정 임대료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 이 선순위로 나가야 할 금액들을 고려해서 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그 가치의 70%까지로,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다 라고 하면은 이 전세금을 7억으로 제한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월세 구조와 이런 구조로 인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러는 이유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 받는다면은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이 경매로 넘기는 것이죠. 요즘에는 보증보험을 받기도 하니까 이 보증보험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일단 전액 받으면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논외로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보증보험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겨서 그 낙찰 금액에서 나의 전세금을 배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처음에 집을 구할 때, 보통 전세로 들어올 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자가 없는 집을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패에는 호수가 각각 다르지만 이 단독으로 치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보증금을 못 받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하는데, 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다 받고 이 최선순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가 흉흉한 것인데,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은, 일단 그 집 시세에 비해서 전세를 너무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비싸지 않게 들어간다고 해도 만약에 이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매력 있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나온 법안 중에서는 일단 무제한으로 이 계약갱신을 하는 거 말고도 이 전세금을 제한한다는 것에 문제가 많다고들 하는데, 이거는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세금을 규제한다는 것이죠. 이 제한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북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전세금을 제한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제 지인들이 전세를 들어가겠다라고 조언을 구해오면은 아파트일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대출 낀 집이 아니라면은 매매가의 7-80% 이하가 되어야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 말고 아파트의 경우만요.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는 그곳의 거래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죠. 거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 입지가 좋은 곳, 인기가 많은 곳은 90%까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사기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90%, 100%를 넘어서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서 빌라 분양받을 때 오히려 돈을 받고 이 역전세를 이용해서 투자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안 들이고 투자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에
투자이고 그리고 그 모든 리스크는 임차인이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70%는 아파트의 기준이고 인근에 호재도 없고 그냥 뭐 베드타운으로서 대지 지분이 작은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보통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매매가의 50%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그 부동산 기준 금액의 70%로 제한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 부동산의 기준 금액을 산정해야겠죠. 하지만 이 기준 금액을 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법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집값의 70%라고 하는데 그럼 집값은 누가 산정하고 어떻게 산정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이 70%다라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죠. 공개된 정보에서 계산된 수치에 따라서 뭐 리스크 검사를 해서 가령 어느 지역은 90%까지 뭐 어느 지역은 50%까지 운용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임대인의 재산 피해도 감소되고 임차인 보호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논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이 누군가가 낙찰받을 만한 매력적인 집을 선정하는 것이 임차인이 집을 고를 때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신축 빌라는 옛날 빌라에 비해서 이 감가상각이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옛날에 지은 빌라가 한 층에 4개, 5개 호수가 있는 걸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땅에 이 빌라를 짓는다고 했을 때 옛날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2개 호수, 그러니까 이 한 층에 건축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이 50평이라면은 보통 3룸이 되겠죠. 이 3룸으로 이 2개 호실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용 면적을 25평씩 나눠 가져갔는데 지금은 그런 걸 부수고 원룸 혹은 투룸으로 좁게 만들어서 한 층에 사용 면적 8평, 10평씩 뭐 4개, 5개 호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건축주 입장에서는 쪼개서 많이 파는 게 이득이니까 최대한 쪼개서 팔겠죠. 그럼 문제가 뭘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그 부동산에서 감가상각이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는 땅입니다. 대지 지분. 빌라라고 다 같은 빌라가 아닙니다. 자, 이 빌라를 만들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100평이라고 한다면은 한 층에 2개 호수씩 3층으로 지으면은 총 6세대가 100평을 나눠 가져가는 것인데 각 호수별로 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한 호수가 가져가는 토지 면적은 16.5평이 조금 넘죠. 근데 한 층에 5세대면 3층으로 올리면은 15세대입니다. 그럼 한 세대가 가져가는 토지 면적, 즉 대지 지분은 6.6평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그 빌라에 들어가 있는 이런저런 뭐 이태리 자재를 썼다, 뭐 고급 자재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럭셔리한 자재를 많이 넣었고 뭐 원룸인데 여기 뭐 테라스도 있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살기도 너무 좋아요. 저도 이런 빌라들을 많이 구경했었는데 서울 갓산경에서 이런 곳에서 살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나무배에 고급 여객실과 가구를 넣어 놓는다고 크루즈가 되지는 않겠죠. 결국 무게에 못 이겨서 침몰하게 됩니다. 근데 침몰하는 사람들은 주인들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세 사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가 들어가도 한 번 쓰면 중고고 감가상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 수요가 없다면은 감가상각은 더 빠르게 이루어지죠. 신축 빌라는 계속해서 우후죽순 생기죠. 내가 살고 있는 빌라가 내가 입주할 때는 신축이었지만 뭐 2년 4년 살다 보면은 인근에 더 신축 빌라가 많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 거주 목적의 신축 빌라는 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가 가장 상품성이 높다는 것이죠. 투자성이 아니라 상품성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는 그것을 상쇄할 만한 입지라도 좋다면 뭐 투자성이라도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하지만 땅의 가치는 영원하죠. 좋은 입지에 좋은 땅에 대지 지분이 넓은 빌라가 경매 사건으로 나왔다면은 계속 유차될 리는 없습니다. 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통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빌라들의 이 대지 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 많아봐야 9평, 대지 지분이 많이 떨어지고 아파트로 변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있는 빌라들입니다. 뭐 만약 언젠가는 아파트로 변할 입지이고 뭐 대지 지분도 높은데 유찰되고 있다, 게다가 권리적 하자도 없다, 뭐 그럼 그 경매 사건을 투자자로서 눈여겨보셔야죠. 그런데 이 전세를 들어가는데 그곳이 아파트로 변하는 곳인지까지 봐야 하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봐야 합니다. 왜냐면 내 돈이 수억 들어가잖아요. 대출 받는다고 해도 그것도 내가 이자 내면서 쓰고 있는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혹여 내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경매에 넘어간다면 누군가가 입찰에 들어올 만한 곳인가, 뭐 최소한 내가 나중에 이 집에서 나간다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바로 이 집에서 거주하고 싶을 만큼 입지적으로나 뭐 구조적으로나 매력적인 곳인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니 어차피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부동산 입지 공부잖아요. 전세를 들어가실 때에도
내 돈이 들어가는 이상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별 문제 없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가 비교적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이유는 내가 전세 뺀다고 하면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바로 들어올 사람들도 비교적 많고 설령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을 받아줄 수요가 비교적 많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아닌 거죠. 아파트로 만들어질 기약도 없는 대지집은 6, 7평짜리에 갖가지 비싼 재료들만 붙여놓고 비싸게 판다면은 누가 입찰을 받으려고 할까요? 애초에 거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을 볼 줄 모르는 투자자들이 그걸 사는 게 문제일 수 있죠. 물론 월세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수익형 투자는 문제가 안 되겠죠. 비교적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투자자도 돈이 없고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사게 되면서 이렇게 대환장 파티가 시작되는 겁니다. 상승장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상승장이어도 호재가 없는, 아파트로 만들어질 기미도 안 보이는 베드타운의 빌라는 시세가 오르기 힘들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계속 거래되는 시장에서 이 시세라는 것을 정확히 점을 찍어서 이건 지금 얼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경매처럼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고 해도 개인의 거래를 그런 식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이 자유시장 경제를 굉장히 압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매 시장은 그 대상 목적물의 거래가 입찰 기일에 따라서 모두가 공정하게 입찰해서 최고 금액으로 낙찰자가 정해지는 것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도 오래전에 감정평가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하고 매우 상이한 경매 사건도 많이 나타나긴 하죠. 매순간 가치가 바뀌는 부동산 시장이지만 이 주식처럼 평단가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어느 것에 방점을 두고 기준 금액을 맞춰야 할지는 고민을 더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무제한 전세 연장을 한다? 보통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처음에 공급이 몰리다 보니까 전세가가 싸지는 경향이 있죠. 그럴 때 맞춰서 그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임대인이 있는, 가령 집주인이 외국에 있거나 공직으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집에 들어올 일이 없겠죠. 그런 집 잘 찾아서 전세로 들어가서 2년에 한 번씩 5%씩 올려주고 죽을 때까지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임대인은 그 중간에 시세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미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전세 연장만 한다면은 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일단 집값의 시세를 거래하는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정해놓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싸게 들어온 세입자가 무제한으로 거주를 할 수 있게 한다? 저는 이러한 법안의 목적이 민간 임대 시장을 무시하고 아예 없애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자면은 상식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금액 기준만 제시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지역을 분류를 해서 퍼센테이지 조절을 한다면은 전세가 제한은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매매가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가는 이 이론적 말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실행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전 검토와 연구를 거친 후에 시장이 입는 타격을 최소화해야겠죠. 그리고 임차인도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내가 이 집을 나갈 때 누군가가 바로 입주할 만한 실거주적 측면에서 매력적인 곳인가, 투자성이 있는 곳인가, 만약 경매까지 진행된다면은 온전히 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좋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런 집이 없거나 잘 모르거나 그런 집이 있는데 비싸다면은 보증금이 비싼 전세를 들어가는 것은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2법 현재 시행 중인 2+2 어떻게든 시장이 적응해 나가고 있고, 약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한 번 갱신은 괜찮다라고 해도 무제한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무제한으로 할 거면은 매번 갱신 기간 동안에 현재 시세 70% 80%로 가는 게 맞지, 처음에 싸게 들어와서 5%씩만 올려주면서 무제한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보통 웬만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 나와도 이렇게 언급하는 편은 아니고, 그게 하물며 통과가 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빨리 손절하고 빠르게 대응책을 찾는 편인데, 이거만큼은 저조차도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현재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전세 2년을 계약하면은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상 2년 동안 그 집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고, 반대로 임차인에게도 이 2년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의 변심으로 그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직접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 수수료도 대신 내는 게 관행이죠. 근데 갱신 계약서를 쓰고 적법하게 1회 갱신을 한 상태, 그러니까 2+2에서 뒤에 2년의 기간 중에 임차인이 변심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임대인은 현재 판례상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빼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거 알고 계셨나요?
통상 처음 2년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이 끝날 무렵 이 재계약이 아니라 이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전세 계약 기간이 지나간 거죠. 그럼 보통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만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기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 약자인 임차인을 위해서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에게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3개월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보증금도 5%만 올려서 2년 갱신 계약을 적법하게 했을 때에도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것처럼 임차인이 생각이 바뀌어서 나가겠다고 하면은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돈을 빼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임차인이 갱신을 써가면서 2년을 더 살겠다고 했고 임대인은 그거에 맞춰서 그 전세금을 당연히 다른 곳에 융통을 하고 있겠죠. 3개월 안에 빼줄 수야 있겠지만 갑자기 빼달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손해를 보게 될 확률이 큽니다. 전세금 5%밖에 올리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그거에 맞춰서 임대인의 포트폴리오는 다 진행을 해놨는데 갑자기 돈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구해서 전세금 올려받으면 이득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계획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5%만 올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2년 연장을 하기로 갱신 계약을 했다면은 최소한 그 기간 동안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 임차인에게 거주 의무를 줘야겠죠.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잘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좋고 보통 그렇게 될 테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임대인에게 리스크 부담을 주게 되는 꼴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집에는 현재 전세 갱신을 한 상태의 임차인이 이미 들어가 있고 거주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태의 임차인이 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년 뒤에 그 임차인이 나갈 것을 염두해서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도 그 시기에 맞춰서 빼고 이사를 하려는 계획으로 매수를 진행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나는 갱신을 한 매수자라면서 나가겠다,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갑자기 전세금을 빼주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 갱신이라고 할지라도 그조차도 갱신 계약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도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은 원래 통상적으로 하듯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중개 수수료도 대신 납부해야겠죠. 이게 상식상 애초에 2+2에서 +2가 됐다면은 이 계약의 연장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텐데, 과거 판례에서 이 지방법원에서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른 계약이더라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는데 고등법원 판결이 달랐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준하게 판단해서인지 +2년 연장 중에서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은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빼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찾아보면 그렇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판례를 보거나 과거 정부의 Q&A를 보면은 갱신 청구권을 이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갱신도 계약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게 상식선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시세가 저렴할 때 좋은 조건으로 세입자로 들어와서 5%씩 올리면서 무제한으로 거주를 하다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고 3개월 안에 돈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가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전세 사기 피해를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대승적인 목적은 있었다라는 것일 테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통해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계약갱신 청구권 2+2까지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시장은 적응을 했죠.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든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혼돈의 부동산 시장, 망해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는 생겼겠죠.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힘을 쓰기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나온 전세 무제한 연장과 기준금액을 정해놓는 법안은 그래도 철회되었지만 현재의 시국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런 식의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향후 이런 식의 자유시장 경제를 억제하는 법안이 또 발의가 되거나 이 법안이 다시 나와서 통과가 된다면은 민간은 이 손해만 보는 이 전세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이 전세를 주지 않게 되니까 임대시장에서는 월세만 남게 되는데, 그럼 월세가 오르게 되겠죠. 이 대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월세 장사하기 좋은 곳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도 앞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